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 사연은 듣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사연을 써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저는 이제 5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에 최근에는 더 예쁜 손녀까지 생겼어요.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싶고 어색하네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에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처럼 유튜브 사연을 보내봐야지 생각하시고 사연을 작성하신 분들께서 다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법적인 처벌을 받고 말고를 떠나서 저랑 제 딸에게 생긴 이 화나고 억울한 일을 속 시원하게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사연을 듣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구나 하지 마시고 정말 내일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하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꽃다운 나이에 집안이 어려워 집안 어른의 추천을 받아서 조선소에서 격리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일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23살에 예쁜 딸을 얻게 됐고, 우리 세 가족이 재벌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는 없어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남편은 딸아이의 얼굴을 본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병원에 눕혀놓고 어린 딸아이를 등에 업고 저는 매일같이 새벽에 공장 문 앞에서 남편의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시위를 했어요. 태어나서 술이나 담배는 입에도 대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큰 배에 제대로 된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치를 하던 것이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요. 그 큰 회사를 상대로 어디 제가 이길 수나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어 주인 집에서 꾼 돈으로 시루떡을 겨우 하고 조선소에 같이 다니던 언니 딸이 입었던 헌 한복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딸의 돌잔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딱 5일 있다가 남편이 세상을 떴네요. 생각해보면 딸도 남편도 다 제가 덕이 부족해서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빠 소리도 한번 못 들어보고 애가 걸음마 떼는 것도 못 보고 그렇게 가버린 걸까요? 외로워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날에 제 옆에 누워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에 남겨진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딸아이는 내가 꼭 지켜줘야지 하고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신모살이는 물론이고 국밥집, 갈빗집, 한밭집,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안 닦아본 그릇이 없을 정도니까요. 남들이 억척스럽다고 할 정도로 죽어라 돈돈거리면서 살았고,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시장에서 생선좌판을 조그맣게 하나 열었어요. 그것도 가게라고 돼지머리를 사다가 고사를 지내고, 예쁜 우리 딸은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엄마가 부끄러울 법도 한데 크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답니다. 엄마, 내일 학부모 면담 있대. 이제 대학 어디로 갈지 상담해야 한다고. 아침 11시에 학교로 올 수 있지? 그거 엄마가 꼭 가야 할까? 엄마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괜히 학교 갔다가 너 망신만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안해서 그래. 학부모 면담이 있다며 저한테 말을 꺼내는 딸아이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 눈에는 정말 예쁜 딸아이인데 생선 냄새 나는 엄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을까 해서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펑펑 울면서 제 앞치마에 안기더라고요. 선생님이 우리 집 갈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 애들도 우리 집 생선 없으면 밥 안 먹는다고. 엄마 생선 가게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 엄마 나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내가 몰라? 나는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생선 냄새 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엄마가 얼마나 좋은 향기 나는지 모르지? 그렇게 속 깊고 마음 따뜻한 아이가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을까 싶고 다음날 학부모 면담으로 학교에 갔는데 제 손을 잡고 학교 여기저기를 보여주면서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또 어디고 종달새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생선은 꼭 우리 엄마 가게에서 사야 된다며 제 손을 잡고 친구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던 그런 당찬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건 결혼 허락을 맡으러 사위 손을 붙잡고 들어왔을 때였어요. 딸아이의 대학 선배라고 하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자란 엄마가 기른 딸이지만 그래도 우리 딸만큼은 최고로 좋은 집으로 시집가서 엄마 아빠한테 못 받은 사랑 시부모님한테 듬뿍 받으면서 딸한테 딱 어울리는 공주 같고 왕비 같은 인생을 살기 바랐으니까요. 대학을 갓 졸업한 아이가 배를 꼭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임신했어. 내 아이 포기하라는 얘기 하지 말아줘. 나 이 사람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이도 내가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인 거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엄마 가슴에 대못 박고 결혼하는 만큼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게 엄마. 이번 한 번만 봐줘. 응?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엎드리는 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래, 우리 딸이 모든 걸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경험했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엄마가 됐나 보다. 제가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데 어떻게 딸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감히 지우라고 하겠어요. 저 아이가 제 딸의 넘치는 행복이 될 텐데 그렇게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랬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우리 딸 공주처럼 살 수 있게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사랑 못 준 만큼 자네가 꼭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한다고요. 그렇게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상견례라는 것도 해봤네요. 상견례 자리에 앉자마자 맞은편에 앉아있는 안사돈이 얼굴을 확 구기면서 코를 틀어주길래 저도 모르게 제 옷에서 냄새가 나나 싶어서 옷깃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어요. 아우, 냄새. 바깥사돈은 언제 돌아가셨대요? 아휴,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요 앞에 시장에서 생산 장사를 하거든요. 상견례라고 해서 어제부터 목욕탕에서 껍질이 벗겨져라 씻었는데 아무래도 1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몸에 밴 냄새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저희 바깥 양반은 딸의 돌 때에 일찍 세상 떠났어요. 사돈댁에서 보시기엔 혼자 키워 부족한 점이 많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혼자 키우는 만큼 넘치는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애비 없는 소리 들을까봐 매를 맞아도 더 맞았고 혼이 나도 더 났어요. 모쪼록 사부인께서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병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도 근본 없는 집이라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괜히 뱃속 애한테까지 유전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이럴 때 남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이 있었어도 이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일이 있을까. 서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눈앞에서 저보다 더 곱절로 눈치를 보고 안절부절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유,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애 아빠가 폐암으로 세상을 뜨긴 했어도 살아생전에 술, 담배 한 번을 안 해봤던 양반이에요. 조선소에서 도장 일을 해서 폐가 많이 안 좋긴 했어도 저랑 저희 딸은 살면서 감기 한 번 알아본 적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무슨 걱정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사돈 같으면 제가 이 결혼 쌍수 들고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애예요. 우리 일 물려받아 시키려고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안 그래도 우리가 고르고 또 고르고 있었는데 공부하라고 보내놓은 대학에서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은 애랑 눈이 맞아가지고
덜컥 애부터 배서 애 못 지우겠으니까 결혼시켜달라고 나오는데, 아이고, 그런 개뻔뻔한 애를 누가 오냐, 내 며느리다 하고 품어주겠냐, 이거예요. 아빠도 없어. 엄마도 어디 시장에서 생선 판다지. 아휴, 남들은 사돈 자랑하느라고 입이 다른데 나는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해. 아이고, 네 엄마 마음에 이렇게 대못 박을 수가 있는 거야? 상견례장에서 안사돈은 얼굴을 감싸주고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고 옆에서 박가사돈은 혀를 끌끌 차고 저랑 딸아이만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분위기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내 귀한 딸을 데려가면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런 시부모 밑에 내가 어떻게 마음 놓고 내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을까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딸이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마음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아마 그랬겠죠.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딸은 살면서 저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고 제 뜻을 거스른 적도 없었어요. 다른 또래 친구들이 자기 엄마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를 때에도 용돈을 모아서 제 선물을 사줬으면 사줬지 저한테 뭐 한 번 바라고 살아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그런 딸이 자기랑 자기 자식 좀 지켜달라는 듯이 죄다 포기한 얼굴로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 걸 보는데 어느 부모 마음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저도 그냥 딸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상견례장에서 오만 싫은 소리가 나와도 그저 예쁘게 봐달라, 모자라도 잘 부탁한다 그 소리만 했었죠. 사돈댁은 몇 대에 걸쳐서 떡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떡집을 물려받으려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희 딸도 자연스럽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배우고 있다고 그렇게 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손주가 예쁜 손녀딸이라는 소식도요. 힘들진 않아?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너운 거 아니지? 아니야. 나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그래. 괜찮아요. 이제 배도 슬슬 불러올 텐데 몸도 약한 애가 무거운 거 절대 나르지 말고 항상 몸 조심하고 너 이제 홀몸 아니다. 뱃속에 있는 예쁜 딸내미 생각해서라도 내 몸 금이야 옥이야 아끼고 그렇게 지내야 한다. 엄마, 나 엄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는 나 딸이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딸의 질문에 순간 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시집가서 오랜만에 통화하는데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거라곤 하지만 꼭 한참을 울던 사람처럼 맹맹한 목소리도 그렇고 저한테 딸을 가졌을 때 기분이 어땠냐 물어보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얘가 혹시라도 아들이 아니라서 구박받고 있는 건 아닌가 덜컹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너 혹시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한 건 아니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뭐 아들이 아니라고 구박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시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 딸 공주처럼 아끼고 사랑해달라고. 나 그래서 시댁에서 정말 공주 대접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걱정돼서 그런 거면 얘기 안 해줘도 괜찮아. 엄마가 순간 네 목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 줄 알아? 너 가졌을 때만 해도 그랬어. 내가 힘들게 일을 해서 우리 딸 어디 잘못되진 않을까. 이렇게 힘든 엄마 뱃속에서 부대끼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였어. 엄마한테는 그때나 지금이나 네가 항상 소중하고 먼저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알겠어,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멀리 시집간 딸과 통화를 간간히 하면서 딸의 빈자리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딸이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면
사돈댁에 전화를 하는 대신 과일이며 버섯이며 인삼이며 제일 좋은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시댁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거 받고 우리 딸 조금이라도 예쁘게 봐달라고 하는 마음에서요. 아이고, 사장님 또 시댁에 선물 보낼 거 사러 왔는갑네. 사돈도 사돈이지만 우리 딸 예정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내가 얘 임신했을 때는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한 번을 제대로 못 사 먹었었잖아. 우리 딸은 임신했을 때 먹는 걸로 서러운 일 없게 내가 챙겨야지. 딸기며 샤인머스켓이며 열심히 사다가 보냈어요. 딸의 예정일이 가까워져서 장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놓고 병원에 다녀오려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얼굴을 보러 갈 수 있으려나 하고요. 출산을 앞둔 딸보다 제가 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야. 그래, 병원에 갈 짐은 다 챙겨놨어? 병원은 어디야? 너 출산할 때 그래도 엄마가 가봐야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딸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만 길게 쉬는 소리가 몇 번 더 이어지고 딸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애를 낳아서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 가방도 시댁에서 다 챙겨주셨고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도 도와주신다고 했거든. 엄마도 일하느라 바쁠 테니까 꼭 안아줘도 괜찮아. 내가 몸 다 풀고 애기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편해지면 그때 엄마한테 갈게. 딸의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전해주려고 베네 쪼고리를 제가 직접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도 마음도 힘들다면서 몸을 풀고 나아지면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딸아이의 얘기가 의아했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답니다. 엄마, 내가 싫다고 했잖아. 제발, 어? 괜찮아지면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했잖아.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 엄마가 괜한 고집 부렸다. 출산 앞두고 괜한 일에 기운 빼지 말고 너 몸도 풀고 마음도 편해지면 그때 와. 엄마야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녁이랑 잘 챙겨 먹고 푹 좀 자고. 알겠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엄마. 내가 지금 몸이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주시는 것보다야 엄마 옆에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겠냐. 괜히 엄마 힘들까봐 걱정하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가게도 봐주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 몇 번을 더 얘기를 하니 됐다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예민하게 군 적 없던 딸이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니 놀랄 수밖에요. 출산 앞두고 정말로 뭐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든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너 편해지면 와라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딸아이가 건강한 손녀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딸아이의 카카오톡 사진과 메시지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몇 번이고 울면서 사진을 꺼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또 이렇게 예쁜 손녀를 낳았을까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손녀딸이 나오고 나서 저와 딸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졌습니다. 그래도 3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던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고 어쩌다가 통화하는 딸의 목소리를 예전과는 달리 짜증이 묻어 있고 어딘가 많이 지쳐 보이기만 했어요. 아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목소리가 영 안 좋아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하루 종일 걱정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줄 수가 있는데.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정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한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제발, 나 피곤해. 그만 캐묻고 전화 끊자.
이렇게 매몰차게 전화가 끊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딸과 멀어진 건 비단 마음만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손녀를 낳고 나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딸아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희 집에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사위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겠어요. 조서방,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처갓집인데 결혼식 이후에 딸도 손녀도 한 번도 못 보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이번 명절 때라도 시간 내서 좀 오지 그래. 어머님,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다녀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 보기도 힘들고 집안일도 바쁘다고 그러네요. 통화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떡집이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막 가게 물려받고 있느라 이것저것 배우느라 떡집 놔두고 자리 비우기가 쉽지도 않고 저희는 명절이 대목이라서요. 제가 자리를 못 비우더라도 시간 내서 버스 타고라도 한번 꼭 다녀오라고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를 피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턱도 없이 그렇게 딸과 멀어져 가는 기분만 느끼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손주 대신 봐주는데 오늘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웃었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해줬네. 자랑을 할 때마다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 속 앨범의 손녀딸만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년 동안 친정집에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딸 덕분에 손녀딸의 얼굴은 오직 영상통화나 메신저에 저장해 놓은 프로필 사진으로만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라면 떡집에서 일한다고 전화를 할 시간이 아닌데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습니다. 우리 딸 어쩐 일이야? 수화기 속 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집에 가고 있어 하고요. 아유, 언제부터 집에 가는 거를 그렇게 꼬박꼬박 보고를 하셨다고 오늘은 전화까지 다 주셨대. 시댁 말고 엄마 집. 엄마, 나 지금 엄마 집에 가고 있어. 반가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반, 3년 만에 딸의 얼굴을 본다는데 반갑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핑계를 대면서 집에 오는 걸 피해왔던 딸이 갑자기 집에 온다니까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오는 건 아니지? 정말 아무 일 없지? 넌 항상 예고도 없이 그래서 엄마가 전화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가게는 어쩌고, 너 뭐 가게에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시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거든. 내가 병간호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니까 나도 휴가 좀 내고 친정에 다녀오라고 해서 다음 주에 시할아버지 제사도 있거든. 엄마 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고 엄마 우리 하은이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 하은이도 할머니랑 맨날 영상통화만 해서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는 중이야. 할머니 우리 할미 집 간다? 아이고, 그래, 내 새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엄마랑 조심해서 와요. 넌 좀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도 오려면 시간 좀 걸리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너 좋아하는 잡채에다가 갈치 큰 거 들어왔는데 이거 팔지 말고 따로 빼놔야겠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꼭 이상가족 상봉하는 느낌이 그런 기분일까요? 오랜만에 딸과 손녀딸을 만날 생각에 설레서 콧노래까지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도 지나가면서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냐며 제가 그렇게 웃는 건 처음 본다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날 장사를 빨리 접고 집으로 돌아가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준비해 놓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후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비밀번호가 가물가물한지 천천히 조심스레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으로 까르르 소리를 내면서 손녀딸이 먼저 뛰어들어오고 버선발로 쫓아나간 현관에는 딸이 손녀딸의 손을 붙잡고 머쓱하게 서 있었습니다. 참 저도 주책이죠. 우리가 이상가족도 아니고 제가 딸을 어디 전쟁통에 내보냈던 것도 아닌데
현관에 서 있는 딸이 꼭 제 딸이 아닌 것만 같아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얼굴 보는데 오래도 걸렸다. 그치? 우리 딸아이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너무 훌쭉해서 나는 내 딸 아닌 줄 알았다. 그동안 집에도 한 번 못 와보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말없이 현관에서 손녀딸과 딸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딸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거의 오열을 하더라고요. 대체 이 조그만 애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길래 3년 동안 이렇게 헬쓱해져서 밝은 모습이라고는 한 구석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서 집에 왔는지 그저 답답하고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일은 또 얼마나 하는지 끌어왔는데 독한 파스 냄새가 훅 나서 보니까 목이며 어깨며 팔이며 노가다꾼 마냥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얘가 일을 해봤자 뭐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혹사시키나 속상함에 마음이 정말 타는 것만 같더라고요. 딸의 눈물이 좀 잦아들고 나서 식탁에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타는데 정말 매일같이 등하교 시키던 딸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 사부인이랑 사돈어른 두 분 다 잘 계시고? 음, 그럼 두 분 다 잘 계시지.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 엄마가 얼마 전에 사돈댁 드리라고 김치 2통 보냈는데 잘 받았어? 당연히 잘 받았지. 김치가 이번에 엄청 잘 된 것 같더라. 나중에 푹 익으면 나 좋아하는 김치찌개나 실컷 해서 먹어야겠어. 얘도 참,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엄마가 파김치 보냈잖아. 아이, 그걸로 무슨 찌개를 끓여 먹는다고 그래. 저희 딸아이가 제가 담근 파김치를 그렇게 좋아해서 시장에 파가 싱싱하게 나온 걸 보니까 딸 생각이 나서 집어왔거든요. 그렇게 거의 큰 통으로 3통을 해서 사돈댁에 보내면 나눠 먹겠지 싶어 보냈었는데 딸이 잘 받아서 맛있게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딸이 그 얘기를 듣더니 횡설수설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파김치 받았는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자꾸 깜빡깜빡 한다니까? 어제 저녁에도 먹어놓고 내 정신 좀 봐. 너는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정신이 깜빡거려서 엄마 나이 되면 어쩌려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이 최고야. 관리 잘해야 돼. 알겠지? 잠깐 깜빡한 거 가지고 별 걱정 다 하네. 그렇게 오랜만에 딸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면서 평화로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생선가게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목욕탕에 가는 버릇이 생겼죠. 항상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니까 어지간하면 목욕탕도 안 가고 집에서 씻지만은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목욕탕에 가서 몸에서 냄새가 덜 나는 느낌이라 괜히 누가 냄새 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견례 자리에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코를 막았던 사부인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딸도 곧잘 목욕탕에 따라가서 등을 밀어주곤 했으니까요. 너 오니까 엄마가 괜히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런다. 엄마 지금 목욕탕 다녀올 건데 우리 예쁜 손녀랑 셋이 해서 목욕탕 좀 다녀올까? 그러자 딸은 자기 몸을 감싸주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애가 목이며 어깨며 성한 데가 없이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짠해서 같이 사우나라도 하면 몸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 물어봤는데 저렇게 기겁을 하면서 싫다고 하니 어떻게 또 가자고 말을 하겠어요. 난 목욕탕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어렸을 때나 좋아했지. 내가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따라서 목욕탕이나 가고 하겠어? 그리고 나 저기 은행에 좀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와야 돼. 엄마가 우리 하은이 데리고 목욕탕 좀 다녀와. 나도 볼일 보고 들어올게. 딸을 그렇게 좋아하는 저인데 손녀딸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게 손녀딸을 손을 잡고 나와서 동네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만나고 들어온 것 같네요. 같이 목욕탕도 다녀오고 제가 저희 딸한테 했던 것처럼 슈퍼에 들려서 얘가 우리 손녀딸이다.
엄마 똑 닮아서 예쁘게 생기지 않았냐 한바탕 자랑을 하고 우유를 사서 손에 들려주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제 딸 어릴 때랑 똑같은 뽀얀 얼굴로 우유를 쪽쪽 빨아먹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거 할머니가 다 해줄게. 할머니, 그럼 나 TV 볼래. 떡 할머니는 하은이가 TV 보고 있으면 맨날 이놈이놈해. 할머니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볼 거야.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딸도 어렸을 때 TV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뭐. 사부인이 그래도 손녀딸 교육까지 착실하게 시키고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손녀딸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죠. 아이들이 무슨 간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슈퍼에서 한아름 사온 과자를 까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손녀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리모컨을 꽉 쥐고 채널을 신나게 넘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TV가 막장 드라마 채널에서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아기가 못 보게 얼른 채널을 돌리려고 리모컨을 가져갔죠.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던 손녀딸이 드라마 속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떡할머니다, 떡할머니. 하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저거 떡할머니 아니야. 저 할머니 나쁜 할머니잖아. 우리 다른 거 재밌는 거 틀어놓고 보자, 알겠지? 아닌데, 떡할머니 맞는데? 우리 엄마 떡할머니한테 매일 맞는데? 정말 아기 없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끔찍한 말을 꺼내는 손녀딸을 붙잡고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떡할머니가 엄마를 진짜 때린 게 맞냐고 연신 되물었죠. 저도 알고 있죠. 그 나이 때 애들이 주변 사람들 관심 받고 싶어서 거짓말도 곧잘 한다는 걸. 그래서 처음에는 손녀딸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도 않았어요. 애가 어디서 뭘 잘못 보고 저걸 보고 자기 친할머니를 찾는구나 했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의심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우리 딸이 시댁에서 맞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더니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를 콩콩 내려치더라고요. 떡할머니가 엄마랑 나랑 맨날 이렇게 하는데 떡할머니가 맨날 그래. 이년, 이년. 순진무구한 얼굴로 사돈 어른이 했을 욕까지 따라하면서 머리를 콩콩 내려치는 손녀딸을 보는데 제 억장이 다 무너지더군요. 엄마가 돼서 왜 몰랐을까요? 자식이 이상하다 싶으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엄마인데 저는 3년의 세월 동안 대체 제 딸이 왜 제 딸처럼 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시댁에서 남몰래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괴로워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간 손녀딸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우리 하은이 떡할머니가 그럴 때 안 아팠어? 안 속상했어? 내 새끼가 왜 할머니가 꼭 떡할머니 혼줄 낼게. 할머니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내 딸, 내 손녀한테 상처 줬던 거 절반은 안 되더라도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고 손녀딸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아이의 밥을 챙겨 먹이고 안방에서 낮잠까지 재우고 나니 제 딸이 볼일을 보고 돌아왔더군요. 다시 딸을 돌아보니 알겠더군요. 제 딸은 온몸으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년 만에 퀭해진 눈, 헬쓱해진 얼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있는 딸에게 뛰어가서 목을 뒤덮고 있는 파스를 확 뜯어내니 온몸이 멍투성이었어요. 딸은 황당해서 멍자국을 가리면서 또 그럽니다. 엄마, 이거 내가 떡집에서 뭘 나르다가 삐끗해가지고 멍이 빠질 줄 알고 파스 붙여놨는데 꽤나 오래가네. 이 자식아, 대체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공주처럼 살고 있다면 그저 공주처럼 산다고 믿고 네가 왕비 대접 받는다고 하면
그저 왕비 대접 받는 줄만 알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 귀한 딸이 왜 남의 집에서 맞고 살고 있냔 말이야. 너 엄마를 대체 어디까지 비참하게 할 거야? 너 그렇게 맞고 산 거 여태 몰랐던 것만 해도 엄마는 엄마 자격 없어. 네가 날 정말 엄마로 생각하고 있으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 그 얘기를 하니 딸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애처럼 엉엉 웁니다. 얼마나 짠하고 안쓰러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를 낳고 기르는 3년 동안 자기 엄마한테조차 말을 못하고 저렇게 몸과 마음이 다 썩을 때까지 혼자 버텼을지 생각하니 지금 당장이라도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 똑같이 두들겨 패주고 싶었습니다. 패주고만 싶었겠어요. 내 딸 저렇게 만든 인간들 싹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딸을 거실에 앉혀놓고 나니 그제서야 휴지로 눈물을 쓱쓱 닦고 버석하게 마른 얼굴로 자기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느라고 아직도 제 가슴에 이렇게 동그랗게 멍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내가 처음 시집가고 나서 매일 밤 12시가 넘도록 일을 하다가 쪽잠 자고 새벽에 가게 문 열고 그걸 내가 다 했어, 엄마. 우리 남편은 가게 물려받을 생각도 없어서 사실 부모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이 있는데 언제 자기 힘들어서 일을 해본 적이 있겠어. 제대로 일을 배우지 않는 아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오더라. 딸 이야기는 그래요. 세상에 시댁에서 우리 딸 호칭이 모질이었답니다. 그것도 가게 손님들이 있고 사돈댁에서 최소한 체면 치레를 할 때라 모질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지. 가족들끼리 남아있으면 항상 모자란 년, 모자란 년 그렇게 불렀대요. 사위란 놈은 매일 눈만 뜨면 게임만 하고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고요. 시댁 식구들은 그게 다 모자란 년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망친 탓이라면서 고스란히 제 딸에게 그 미움을 퍼부었답니다. 남편 목까지 딸이 새벽까지 나와서 쌀을 나르고 떡을 하고 몸도 마음도 성할 날이 없었는데 몸도 무겁고 어지러워서 잠깐 구석에서 쉬고 있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질질 잡아 끌고 떡집 앞마당에서 저희 애한테 처음 손찌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개패듯이 맞아서 기억도 잘 안 나. 그렇게 맞는데 이러다 하은이가 정말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나는 배만 끌어안고 있었지. 혹시라도 애 잘못될까 봐. 근데 그렇게 한 번 맞기 시작하니까 어머님이 정말 습관처럼 손을 올리시더라고. 시어머니의 습관적인 폭행은 계속됐고 그래서 애를 낳은 날도 저한테 와보라는 소리를 못했답니다.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텐데 엄마가 병수발이라도 들다가 혹시 자기 몸에 있는 생채기를 보면 일 때문이 아니라 맞아서 그런 건지 대번에 알아볼 것 같았답니다. 그때 자기는 제대로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그런 꼴을 엄마한테 보이는 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다고요. 무슨 마음으로 이 작은 몸으로 그 매질을 받아냈는지 알고 나니까 딱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 나 먹으라고 이것저것 보내준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시부모님 엄마한테 뭐 올 때마다 까보지도 않고 직원한테 냄새나니까 내다 버리라고. 입덧 때문에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택배가 오면 구석에 숨어 있다가 직원이 그거 버리면 쓰레기통 뒤져서 엄마 택배 꺼내가지고 그거 주워다가 밥을 먹었어. 떡집은 명절이 대목이라 못 온다는 말도 죄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직원이 뭐 저희 딸 하나랍니까? 언제부터인가 시부모님은 자기를 그 집 종처럼 부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정말 머슴이라도 감시하듯이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어디 못 가게 묶어뒀답니다. 자기도 이제 슬슬 다 포기하고 매맞는 거에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사돈이 제 손녀딸한테까지 기어이 손을 댔다는군요. 저희 딸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 혼자 맞는 걸로 끝나지 않는구나. 내 딸한테까지 저 사람이 손찌검을 하는구나 싶어서 그때 정신이 들었대요. 우리 딸을 앉혀놓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딸이라서 맞는 거라고. 니네 엄마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자식이라고 하나 낳은 게 너 같은 딸이라서 너나 엄마나 맞는 거라고. 우리 하은이가 뭘 알아듣는다고 애를 앉혀놓고 그런 소리를 해. 진짜 잠들어 있는 어머님 가슴에 칼을 내리꽂을까. 내가 몇 번을 고민한 줄 알아? 근데도 못 그랬어. 내가 그딴 사람들도 식구라고 생각했나 봐. 엄마 나 너무 등신 같아서 어떡하지?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난 걔가 나 맞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줄도 몰랐어. 나 혼자만 입 다물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 안 받고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꾸역꾸역 참았는데 내가 참는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더 크게 상처받고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나 이제 우리 딸 얼굴 미안해서 어떻게 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집에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죽으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한 탓인지 시부모님이 한꺼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오게 됐답니다. 당연히 사돈은 우리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네가 어딜 가냐면서 금방이라도 병원을 뛰쳐나와서 머리채라도 잡고 끌고 갈 기세로 굴었는데 그때쯤에서 제가 자기 남편한테 그래도 한번 집에 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전화를 해서 병수발은 자기가 들 테니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정말이지 모자란 사람은 맞는데 시댁 식구들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서 같이 사는데 더 비참했다고요. 자기 마누라는 매일 자기 엄마한테 맞아서 멍이 들어오는데 자기 엄마가 새아가가 뭘 나르다가 다쳐서 내가 파스를 붙여줬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일하는 게 영 모자란데 자기가 옆에 끼고 챙기느라고 힘들다고 푸념만 하면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자기 엄마 말이면 고지곳대로 믿고 돌봐주지 않아서 외로웠다고 울더라고요. 제가 딸 얼굴을 보지 못하는 3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딸의 입을 통해서 겨우 듣고 나니까 후련한 마음이 들더군요.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미련 없이 그 집과의 인연을 끝내는 게 맞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아가면서 한 결혼인데 그것까지 실패하면 집에 돌아올 낯이 없다고. 마음 같아서야 딸 등짝을 수천 번이라도 더 때리고 싶었죠. 그런데 앙상하게 말라서 남한테 더 많이 두들겨 맞았을 그 등을 보면서 저는 등짝을 치는 대신에 눈물을 삼키면서 멍에다 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목이며 등이며 어깨며 정말 안 맞은 데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성취하는 몸이더라고요.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있어.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가 어쩌게. 나는 나 때문에 엄마까지 잘못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엄마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살았던 거야. 너도 엄마를 등신으로 보는 거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 사돈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자기 딸이랑 손녀가 이렇게 매맞고 사는 걸 알았는데 엄마 보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너네 엄마 정말로 시장에서 생선 파는 모자란 아줌마 되는 거야. 그리고 여태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그런 집에 시집 보내놓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딸을 꼭 안아줬죠. 그렇게 딸의 짧은 휴가가 끝나고 딸과 손녀딸은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도 짐을 챙겨서 사돈댁으로 부랴부랴 올라갔어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치고 있으니 안사돈이란 사람이 냉큼 나오더라고요. 아유,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이따위로... 아이고, 사돈. 아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유. 사돈 댁에 오는데 이유가 있어야 오나요? 제가 딸을 여기다 맡겨놨는데 사돈이 하도 얼굴 한번 보여주질 않아서 저희 딸 잘 있는지 직접 확인 좀 하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아유, 뭐 어쨌든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 뭐 벌레라도 삼킨 얼굴로 제가 들어오자마자 또 코를 틀어쥐고 인상을 확 치뿌리는 사돈 얼굴을 보고 당장이라도 뺨을 후려치고 싶을 정도로 화가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사돈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사돈댁은 제사가 한창이더군요. 구석에서 또 그늘진 얼굴로 음식을 막 나르고 있던 딸은 집 안으로 들어온 저랑 눈이 마주치고 음식도 내려놓고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은이는 어디 있어? 저쪽 방에서 자고 있어요. 엄마 여기까진 무슨 일이야? 내가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 어? 엄마 다칠까 봐서 그래.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가줘, 엄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너무 착해서 한 번도 자기 엄마 말에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애를 너무 착하고 바르게 키워놔서 얘가 자기 시댁에서도 싫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꾹 참고 살았나 싶고 상견례 자리에서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젓던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줘, 엄마 한 번만 참아줘 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봐주지 않고 참지 않았더라면 우리 딸 어깨가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바싹 마르기 전에 내가 알아차렸더라면 제 손을 꼭 붙잡고 파들파들 떨고 있는 딸을 보는데 그간 참아왔던 화가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저랑 잠깐 저쪽에서 얘기 좀 하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에게 다가와 제 어깨를 잡고 거실을 빠져나가려고 하던 사위의 손을 뿌리치고 저는 사위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돈댁은 아수라장이 됐죠. 어이, 당신 미쳤어? 지금 어디라고 와서 이런 행패를 부려? 지금 감히 누구 얼굴에다 손을 대는 거야? 넌 네 마누라가 네 부모한테 그렇게 맞고 사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그걸 모르고 산 것도 등신인 거고 알았는데도 뻔뻔하게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그건 더 나쁜 놈인 거지. 자네가 나를 장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딸 여태 맞고 산 걸 모르는 걸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느끼면 이 이상으로 나 말릴 생각하지 말게. 저랑 마주칠 때마다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리던 사돈댁을 보면서 저는 비닐 봉투에 담아온 생선 내장을 제사상이며 거실 바닥에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아우, 이게 뭐야? 아우, 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사돈, 드디어 머리가 어떻게 되시기라도 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행패를 부려요? 야, 넌 가만히 서서 뭐해? 니네 엄마 당장 안 쫓아내고. 사돈 입에다가 쏟아버리고 싶은 걸 참고 거실 바닥에 쏟아부은 거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니지, 이제 이 집이랑 더 인연 쌓을 일도 없는데 사돈은 무슨 사돈? 아줌마, 아줌마 아들 뺨 한 대 맞은 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내 딸은 잘도 때렸네. 자기 자식 기회 죽겠고 우리 딸은 뭐 맞아도 되는 애 같아 보였나 봐. 제가 전부 다 알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나 봐요. 안사두는 저를 뜨끔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저랑 제 딸아이 사이에 서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한마디도 안 지더라고요. 무식한 자식 시집 보내놨으면 창피한 줄도 알아야지. 당신 딸내미가 하도 무식해서 내가 교육 좀 시킨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이 무례를 떠는 거야? 어? 하는 짓 보니까 누구 닮아 그런 건지 아주 잘 알겠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맨손으로 바닥에 있는 생선 내장들을 주워 안사돈의 얼굴에 그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방에서 나온 손녀딸을 품에 끌어안고 제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딸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자기 딸 지키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내가 무식한 거고 귀한 며느리 대접할 줄도 모르고 매일 머슴처럼 팬 당신이 유식한 거면 난 앞으로도 무식한 엄마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너 내 자식한테 손 찍어만 거 이걸로 다 되갚아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 네가 저지른 죄값은 내가 저승에서 귀신이 돼서라도 다 되갚아줄 거니까. 알겠어? 그렇게 사돈댁을 쑥대밭을 만들고 저는 딸과 손녀딸과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딸은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도 많이 됐겠죠. 우리가 혼자도 아니고 엄마가
너네 시댁 뒤집어 엎었던 그 마음으로 너네 둘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더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다시는 너 혼자 안 둘게. 미안하다. 미안해.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시댁에서 아무리 무식하다고 씹어대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딸 데리고 병원부터 가서 진단부터 끊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딸도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맞으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병원도 착실하게 다녀서 진단서 끊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로 시어머니였던 사람한테 폭행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니 제일 먼저 사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맞고 산 걸 몰랐던 게 죄스럽다고요. 그나마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자기 부모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 살아왔다면서 죄를 갚을 길이 없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와 제 딸아이에게 빌더군요. 자네가 정말로 우리 딸을 행복을 빌어준다면 더 이상 우리 딸한테 가까이 오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하지 않은가. 자네가 아무리 우리한테 미안해도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어가면서 오는 거 우리도 바라지도 않아. 자네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든 그 죄값 치르게 할 거야. 자네가 최대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 딸 여기서 놔주게. 부탁하네. 오히려 제가 사위의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생각해서 제발 놓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돌려보낼 정도였으니까요. 얼마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친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시댁에 100%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딸이 다친 세월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될 보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네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늦게나마 저희 딸 편에 서서 딸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어디다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적어 내려봤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 있잖아요. 너무 가깝게 지내는 가족일수록 가족이 안고 있는 상처를 제대로 못 보고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하소연에 가까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주변의 가족들을 먼저 살피고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저와 제 딸 그리고 손녀까지 세 식구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씩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가장인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살아볼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앞둔 30대 후반 돌싱녀입니다. 저에게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했고 또 위험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용기를 내어 털어놓는 이야기니까 미숙한 글솜씨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떻게 이혼녀가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서울은 아니지만 제2의 도시로 불리는 큰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던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이 가난한 것도 아니어서 남들 다니는 피아노 학원, 주산학원, 서예학원 등을 다니면서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무사히 중고등학교를 졸업해 제 고향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회사 생활에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막상 출근을 하자 다들 친절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의외로 제가 주량이 세서 회식 자리도 즐겁게 잘 넘기며 지내게 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편의점이며 빵집 아르바이트 등을 해보긴 했지만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 생활은 처음이라 저축 계획도 세우고 용돈도 치마 정장이나 바지 정장 등을 쇼핑하면서 나름 신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서 저는 회계부에 있었는데 가끔 마케팅부와 합동 회식을 하곤 하면서
마케팅부 신입사원과 친해지게 됐어요. 저보다 2살이 어렸던 그 남자 직원은 저에게 취미가 뭐냐고 해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자 그럼 같이 영화관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마케팅부의 연하남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다가 하루는 맛있는 보쌈집이 있다고 해서 굴보쌈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소주를 시켜서 저도 못 먹는 술이지만 그날따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같이 마시다 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군요. 괜찮아요? 아, 네. 근데 머리가 좀 제가 소주는 잘 못 마셔서 아, 괜히 제가 시켰네요. 그럼 어디 잠시 쉬고 갈까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몸을 못 가누자 그는 걱정을 하면서 잠시 쉬고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근처 모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잠시 쉬었다 간다는 말에 숨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였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이 제 곁에 옷을 거의 입지 않고 누워 있는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물론 사귀는 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경솔했던 것은 아닐까. 이대로 이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곧 잠에서 깨서는 저에게 같이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제가 더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저한텐 실수가 아니었어요. 괜찮다면 저랑 사귀실래요? 그렇게 저는 제 생애 첫 연애를 회사 동료와 하면서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런데 그와 그렇게 밤을 보내고 얼마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몸이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그러고 보니 이번 달 생리를 건너뛰었다는 게 번뜩 생각이 나더군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근처 약국으로 뛰어가서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2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일단 근처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초음파를 해보니 임신 6주더군요.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을 말했고 그 사람은 아기를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소중한 아기잖아. 난 당신이랑 이 관계 이어가고 싶어서 어찌 됐든 결혼도 생각했던 일이고. 정말 괜찮겠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배가 불러 하는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웨딩 플래너와 열심히 상담하며 식장도 잡고 웨딩 촬영도 하면서 특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애썼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고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로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오키나와 해변에서 새로 산 비키니를 입고 조금 나온 배를 만지면서 수영을 하던 그때 그 행복한 기분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저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출산을 앞두고 1년 휴직을 하게 된 저에게 딸기를 사다 주기도 하고 선물이라며 장미를 한 송이 사오기도 했어요. 돈이 없어 낡은 주공아파트 전세를 얻었지만 나날이 불러오는 배를 만지면서 곧 태어날 아기에게 말을 걸고 남편과 함께 아기 이름을 지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나 서로 너무 짧은 시간 만남을 가져서인지 그런 꿈 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잘 하려고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는 친구들 모임만 5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면 새벽 4, 5시가 되어야 들어오기 일쑤였고 술만 마시면 저에게 왕노릇을 하면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 빨리 네 서방이 지금 양말 좀 벗겨달라고 하지 않냐? 어? 얼른. 여보, 제발 술 좀 자제하라니까. 아,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 거예요? 당신이 굳이 그 모임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 시끄럽고, 아, 얼른 양말이나 벗겨. 아,
정말 한숨이 깊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결혼에 대한 후회도 되고 짜증도 일었죠. 그런데 아무리 술이 깼을 때 남편에게 술 자제 좀 하라고 술을 먹고 시키는 것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산달이 다가오자 저는 남편에게 이번 달만큼은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니 술자리 모임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서는 그 말을 까먹은 듯 또 약속을 잡더군요. 저는 너무 섭섭했지만 그래도 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오겠지 생각하며 직장 일이 힘들어서 술 한 잔 하나보다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어쩐지 예정일을 앞두고 배가 땡겨오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저는 애써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던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임 나간 남편이 오지 않아 저녁을 혼자 챙겨 먹고 잠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갑자기 다리 쪽이 뜨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혈이었습니다. 저는 피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정신없이 당겨오는 배를 부여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화기로 119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는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죠.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를 해줘야 할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서 달려와 사인을 해주셨죠. 그렇게 힘들게 아기를 낳고 수술 후 깨어보니 남편은 그때서야 고주망태가 되어 병원으로 왔더군요. 병원 의자에 기대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고 또 여자로서 가장 힘들고 또 행복한 순간 술에 취해 있는 이 사람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너무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는 세상에서 그 어떤 값비싼 보석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예쁘고 또 예쁘더군요. 이래서 아이를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며칠, 조리원에 며칠 산후조리를 하고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 후로 저의 독방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혼자 오롯이 아기를 다 케어하는 것을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가 육아와 살림을 맡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은 남녀평등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 저는 당연히 조금은 남편의 몫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저 역시 일을 아예 그만둔 게 아니라 1년 휴직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언제부턴가 집에 오면 응애응애 밤낮 없이 울어대는 갓난쟁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우리 애기 그래도 한 번 안 하나 보지? 무슨 남보도 그러고 있어요? 아, 나 지금 컴퓨터 하는 중이잖아. 게임하는 거잖아요. 순간 저도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간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듯 싶어요. 나 역시 아기 보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회사 일 핑계만 대면서 남편 노릇을 하려 하지 않나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회사 일 스트레스를 네가 알기나 하냐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데 집에 왜 엉망이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우는 아기를 혼자 돌보느라 편하게 머리 한 번을 못 감고 화장실조차 편히 가지 못하고 아기를 안고 볼일을 보던 때였어요. 당연히 제 끼니도 못 챙겨 먹기 일쑤였고요. 설거지통에는 채 씻지 못한 아기 젖병이 가득했죠. 그렇게 1년을 아기가 통잠을 잘 때까지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손목은 이제 보호대 없이 아기를 안을 수가 없을 만큼 상했고 아기띠를 너무해서 척추 5번에 협착이 생겼다고 했고 잇몸에는 풍치가 왔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온몸이 아팠고
모든 것이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가끔 친정엄마가 들여다보러 오시면 저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겨우 한숨을 돌리곤 했죠. 친정엄마는 제 얼굴을 보면 늘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네 서방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며, 제대로 도와주긴 하는 거냐고, 도와줬으면 네 얼굴이 이렇게 되었겠냐며 안쓰러워 하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웃으며 서둘러 카페로 나가곤 했습니다. 카페 안에서의 휴식 시간,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저에겐 참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자유였어요. 따뜻한 오후에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 뭔가 숨이 트이는 것 같고, 그제야 나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너무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머리도 감지 못하고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에 미용실을 갔더니 미용사가 그러더군요. 머리 안 감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냐고요. 딱 봐도 미혼의 젊은 미용사 아가씨더군요. 아우, 머리에 떡이 많이 지셨네. 젊은 분이 너무 바쁘신가 보다. 직장 일이 바쁘신 거예요? 아, 네.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눈물을 글썽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를 못 감는 애의 엄마 사정을 몰라주는 게 서러워서요. 어쩌다 내가 머리 한번 편하게 못 감는 신세가 되었나, 그렇게 제 가슴에는 서러움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는 같이 노는 죽이 맞아 즐겁고 좋았던 사람인데 결혼 후 의무가 늘어나자 조금이라도 본인 힘든 일이나 희생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게 정이 너무 떨어지더군요. 시댁이요? 물론 말하긴 했죠.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독박 육아로 힘들다고 말했더니 걔가 원래 그런 면이 좀 있다. 막내라 그래 막내라. 아유 근데 원래 이런 건 여자가 아내가 먼저 감싸고 달래주는 게야. 아이, 걔는 대신 돈 벌잖니. 넌 그 돈 쓰고. 걔도 나름대로 바깥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냐. 네가 이해 좀 해줘야지. 아, 오히려 얘는 바깥일하느라 지금 더 힘든 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어디다 털어놓을 데 없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니? 사회생활이 보통 일이야. 어머니, 그래도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정말 요즘 머리 감을 정신도 없이 늘 저만 안절부절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모든 게 다 제 차지가 됐다고요. 예, 여기 와서 이럴 시간이 있니? 아무리 네 시어머니가 편하다고 해도 어떻게 내 앞에서 내 아들 욕을 해. 네가 이해하고 받아줘라. 그거 아니면 무슨 수가 있겠어. 당장 가라. 아유, 정말 아침부터 진짜 짜증나게. 네, 시댁에서는 막내라 그렇다고 감싸기만 하고요. 그날 저 집에 오면서 서러워서 참 많이도 울었어요. 어떻게 세상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새로 전셋집을 옮겨서 집들이 겸 남편 친구들이 왔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기 때문에 피곤해서 일찍 아기를 재우러 방에 누웠다가 아기가 겨우 잠들자 오랜만에 맥주나 한 잔 해야겠다 싶어 다시 거실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야, 너 그때 걸렸냐? 뭐, 언제? 왜 그때 말이야. 애기 태어나던 날 우리 같이 노래방 갔었잖아. 그날, 진짜 물이 죽였는데. 그치? 그 이야기에 순간 발이 멈추더라고요.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남편이란 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애 낳던 날 노래방을 갔다는 거였어? 여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남편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정말 사지가 벌벌 떨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열로 쓰러져 수술 동의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시부모님이 달려오시고 남편은 오리무중이었던 그날 남편은 축구팀 동호회 친구들과 고깃집을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를 가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회사에서 승진한 형이 있어 기분 좋아 그렇게 마시다 보니 배터리가 나간 것도 몰랐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불러 놀았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술과 친구만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여자가 있는 그런 곳에 간다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기에 갑자기 남편이 사람같이 안 보이더군요. 어떻게 자기 새끼 품은 아내가 아파서 남편을 찾을 때 폰까지 꺼놓고 여자들과 유흥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에게 깊은 실망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남편이 저에게 한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아기가 너무 어리기에 그날 일을 잊으려 애쓰며 남편과 잘 지내보려 했지만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런지 말 한마디가 곱게 안 나가고 남편의 모든 것이 짜증나고 보기 싫었습니다. 계속 짜증을 내고 시비조로 구는 저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고 급기야 남자가 노래방 중 간 걸 가지고 왜 난리를 부리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당신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매일 사람 바가지 긁는 것도 정도 것이지. 아이 그깟 애 키우는 게 뭐 힘들다고 맨날 나한테 잔소리야? 아 나도 싫어. 나도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고 애초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거야. 뭐라고? 이혼? 우리 애기는? 애는 어쩌라고. 아 뭐 이미 낳아놓은 걸 난 책임 못 져. 어차피 당신이 키우고 싶을 거잖아. 당신이 키워. 아빠 없는 애로 만들라고?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그럼 잘 좀 하든가. 또 승질나게 하고 있네 이게. 본인이 이혼당할 상황인데 자기 잘났다고 펄펄 뛰는 꼴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좋은 낯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며 남편과 더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저희 부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기에 양육권, 친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졸지에 저는 둘이 다 된 아기를 둔 돌싱이 됐죠. 그 전에는 주변 지인 중 누가 결혼 몇 년 만에 아기를 데리고 이혼했다고 하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어지간히 좀 참지. 아기도 있는데 이혼해서 어떻게 사나. 남자들 사고 치는 게 한두 번이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도저히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고 정이 떨어진 사람하고는 하루도 더 살 수가 없더군요. 그저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아기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에게는 복직할 회사가 있었으니까 먹고 살 문제도 해결 가능했죠. 그러나 사내 커플이었기에 이혼 후 복직을 하니 저를 바라보는 사내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모든 시선은 저를 향하고 저의 모든 행동이 이슈가 되더군요. 아니 근데 누가 잘못한 거래? 아무래도 여자 쪽인가? 잔소리가 심했다고 하던데. 정말? 하긴 어제도 히스테리 부리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하더라. 원래 좀 성격이 깐깐한 편이잖아. 맞아. 나도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불안했어. 결국 이 일이 난 거지. 회사 탕비실에서 직원들이 저를 두고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도 서러웠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방아만 찌어대는 사람들. 도대체 우리에 대해 뭘 안다고. 아마도 남편이 회사 내에 친한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기로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보려고 했지만 녹록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가해자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뻔뻔스레 회사를 다니고 오히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저는 이직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허하고 힘든 마음을 그저 밤에 홀로 맥주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수가 소개한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해줬어요. 병행 수입 업체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병행 수입하고 중국 청도로 가서 물건을 떼오는 그리 크진 않지만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내실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친정 부근으로 이사를 가서 가끔 아기를 친정엄마에게 부탁드리면서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하고 회사 일에 매달렸어요. 일할 곳이 있고 아꼈으면 아기와 내가 입에 풀칠할 수입이 있다는 게 그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이 없었지만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아기를 안아주고 함께 잠들 때면 아기 눈동자에 비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아가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보면 모든 피곤이 씻기는 듯 했죠. 이 아기는 나의 전부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지. 항상 밤마다 다짐하면서 그렇게 이혼 후 1년을 저는 정신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며 살았어요. 제가 일에 매달릴수록 회사에서 제 업무의 비중은 더 커져갔습니다. 필사적으로 열심히 일한 덕에 제법 인정을 받게 됐죠. 이제 중국 청도에 가서 중요한 물건을 픽업해 올 때 대표님은 저를 대동하시곤 했어요. 제 조언이 물건을 고를 때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게 여느 때처럼 청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출장에서 돌아오는 것은 저 혼자였어요. 대표님이 급한 일정이 있으시다고 먼저 한국으로 가셨고 저는 나머지 일들을 마무리하고 혼자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마무리를 지을 잔업이 있었는데 분명히 챙겨온 줄 알았던 노트북 보조 충전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빨리 작업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큰일이었어요. 많이 당황한 나머지 허둥대는 저에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제 거 쓰실래요? 핸드폰하고 충전잭이 같죠? 고개를 들어보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분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배터리를 빌리며 보니까 180cm가 다 되어 보이는 건장한 근육질 체형에 쌍꺼풀 없는 눈이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 남자가 자꾸 신경 쓰이고 호감이 가더군요. 그래도 어차피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물을 용기는 없어서 그냥 보조 배터리로 노트북에 급한 업무를 마친 후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속으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견과류 한 봉지를 내밀면서요. 감사해요. 이거 드세요. 아, 이거 간식인가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출출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공항 내에서 같이 밥 먹을래요? 아, 네? 밥이요? 네, 뭐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뜻밖에도 그 남자분은 선뜻 저에게 배고프지 않냐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얼떨떨했지만 배가 고프기도 했고 그분과 그냥 헤어지는 게 아쉽기도 해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둘 다 중국에서 며칠 있다 보니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 삼겹살을 먹으러 갔죠. 제가 자주 가던 단골 가게였는데 그 집은 칼집을 낸 숙성 삼겹살과 같이 먹는 김치 칼국수가 유명한 집이었어요. 한국에 막 돌아와 먹는 삼겹살 맛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김치 칼국수는 또 어찌나 칼칼하고 맛있던지. 그렇게 처음 본 남자와 맥주도 한 잔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가씨 때 소개팅하던 느낌도 나고 기분이 퍽 좋더라고요. 그분은 중국을 오가며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자본을 들여와서 제주도며 한국에서 건물을 짓고 펜션 사업을 할 거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인상의 재력가라 인기 많으시겠다고 하자 그 남자는 일만 해서 아는 사람도 없다고 멋쩍게 웃더군요. 저는 그 웃음이 순박해 보여 더 정이 갔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업무를 본다는 점에서 저희는 동질감을 느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술이 들어갈수록 즐겁고 또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더군요. 그렇게 즐거웠던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그분은 또 보자며 자신의 명함을 줬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키우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분은 재력가답게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데이트를 할 때면 예약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고급 식당으로 절 데려갔습니다. 때로는 선물이라며 명품을 사주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하기도 하고 무리해서 저도 대접을 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이런 걸 돌려받으려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고 그저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그렇다고 쑥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리고 괜찮다면 서로 부담 없이 남친 여친 하자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사귀게 됐습니다. 제 처지가 아기도 있고 돌싱인 입장이라 조심스러웠지만 그분은 다 괜찮다고 이 나이쯤 되면 그런 거 신경 쓸 일도 없다며 제 마음을 편하게 배려해 주셨죠. 3살 연하였던 전 남편과는 달리 5살 연상이라 실제로 듬직하고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어 좋더군요. 그렇게 사랑을 쌓아가면서 저는 제 외모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일하랴 데이트하랴 바쁘긴 했지만 친정 엄마도 활기찬 딸의 모습이 좋아 보이셨는지 아기 많이 돌봐줄 테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잘 만나보라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너 그간 얼마나 힘들었니? 네 눈에 그늘지는 거 엄마 다 알고도 모른 척했어. 근데 이제라도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잘 해봐야지. 네 나이 아직 젊어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 고마워 엄마.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는 친정엄마의 말에 저도 따라 눈물 어린 웃음을 짓고 말았어요. 엄마의 마음도 얼마나 편치 않았을까요? 딸 시집 보냈다 이혼해서 힘들게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엄마도 매일 한숨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남자친구는 짓고 있던 펜션 부지를 보여주겠다면서 겸사겸사 데이트하자며 저를 제주도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이용도 할 수 없는 최고급 숙박업소더군요. 저는 이제 아장아장 걸으며 옹알이를 한창 하고 있는 딸아이를 그때 처음으로 데리고 갔어요. 남자친구도 아기를 보고 싶어 했고 오랜만에 제주도를 가는데 딸에게도 좋은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엄마뿐 아니라 좋아, 싫어 등의 말도 잘하고 아장아장 잘 걷는 3살 딸 아이의 부쩍 자란 모습을 보니까 지나간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일하느라 아이 곁에 많이 있어주지 못했다는 슬픔마저도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항상 모든 생각의 끝에는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인지 미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지금 내가 혼자였다면 더 외로웠겠지 싶었죠. 남자친구가 옆에 있고 또 그 사람 형편이 나쁘지 않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사실 제주도를 오기 전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밤 11시에 저희 집 앞에 왔다면서 잠시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옷매무새를 만지고 마침 그날 자고 가시기로 했던 친정엄마한테 아기를 부탁하고 집 앞에 있는 남자친구의 차로 갔죠. 남자친구는 잠시 드라이브를 하자더니 저를 근처 호숫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 혜영 씨, 제가 하는 말 오해 말고 들어줬으면 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혜영 씨가 제 마음속의 첫사랑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 너무 부끄럽고 웃기지만 진짜 너무 설레고 혜영 씨가 좋아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그 말과 함께 남자친구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것이 분명해 보이는 빨간색 반지갑을 꺼내더군요. 결혼 반지로 잡지에서만 보던 그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총각인 이 사람이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난 아이가 있는데 등등 여러 생각이 스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로맨틱한 상황에서 마음 편히 행복해할 수 없는 제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성의를 생각해서 반지는 받아주겠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 보자고 일단 제 딸을 같이 키울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안 그래도 제주도에 초대할 때 딸아이를 함께 보고 싶다고 같이 데려왔으면 한다고 말하더군요. 제주도 관광도 하면서 제 딸과 친해지고 싶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사무실 일을 제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와 미래를 함께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딸이 마음 한켠에 걸리기도 해서 싱숭생숭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제주도의 고급 숙박업소에서 딸아이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났어요. 사실 딸아이는 낯을 많이 가리지 않고 어린이집도 잘 적응하던 외향적인 아이라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죠. 딸이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초면인 사람도 잘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 엄마. 남친이 인사를 하며 안으려고 손을 뻗자 갑자기 빤히 남자친구 얼굴을 쳐다보던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아장아장 걸어서 제 뒤로 와서는 제 다리를 붙잡고 숨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우리 지우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우야, 지우야, 엄마 친구야. 좋은 분이셔. 인사드려볼까? 아니, 아니, 싫어, 싫어. 지우야, 안녕? 아저씨가 목마 태워줄까? 딸은 남자친구가 다가오자 팔다리를 휘저으며 난동을 부리다가 그만 옆에 있던 주스컵을 쏟아 남자친구의 바지를 버리게 하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죠. 비싼 옷만 사입고 세탁에도 몹시 신경을 쓰는 걸로 아는데 우리 애가 주스를 쏟아버려서요. 그 후로도 딸은 남자친구에게 인사도 하기 싫다며 계속 울어제끼는 것이었습니다. 남친이 딸아이를 위해 사온 장난감도 아무 소용없었고 평소 환장하는 간식을 내밀어도 딸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고급 숙소까지 마련해주고 호의를 베푼 남자친구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딸이 야속했습니다. 등에서 약간 식은땀이 나더군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아기들이 어리니 그런가 보다 하면서 원래 자기가 눈썹이 진해서 무서워 보이는지 애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웃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업무상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올 때니 숙소에서 쉬고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때 같이 펜션 짓는 부지에 가보자고요. 저는 딸아이가 너무 자지러지게 울어서 혹시나 하고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마가 너무 따뜻한 것이 열이 있더군요. 급하게 택시를 부르고 근처 소아과를 갔더니 아기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열 경기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약을 먹이고 많이 안아주고 푹 재우고 아무데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숙소로 돌아와 아기를 간호했습니다. 열이 끓는 아이를 간호하면서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하면서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을 돌보지 못했구나. 이 아이를 잘 키워내는 일이 우선인데 순간 달콤함에 빠져서 엄마로서 본분을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엄마에게 아빠가 아닌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이 싫어서가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아직 어리고 약하디 약한 이 아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했구나. 반성이 되더군요. 지금은 재혼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 딸을 더 챙길 때라는 마음이 아픈 아이를 보고 있자니 확고해지더라고요. 뭔가 울고 있는 딸을 보는데 내 눈에 씌어져 있던 콩깍지가 확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마음을 달리 먹자. 그래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당분간 연애만 하고 싶다고. 내가 잠시 당신이 너무 좋아서 엄마라는 본분을 잊었다고 아기에게 좀 더 신경 써주고 서서히 아이가 우리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미안해요. 근데 나는 내 아이가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그 문제는 조금 미루는 게 좋겠어요. 남자친구는 미묘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더니 하는 수 없다는 듯 자신이 좀 더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약을 먹고 딸아이가 잠들었으니 룸서비스로 와인과 스테이크를 시켜 못다한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딸아이 때문에 외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달래고 고급 와인과 입에 살살 녹는 한우 스테이크를 씹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한참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급한 전화를 받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내는 거였어요. 아니, 김 실장,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해?
내가 전에도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무슨 방법이 없겠어? 언제까지라고? 알았어. 일단 내가 알아볼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더니 아무 말도 없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저 와인만 들이켰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혹시 뭐 도움이 될 일 없냐는 말과 함께요. 한참을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남친은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일이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외국으로 돈을 붙이는 것을 제한을 둬서 돈이 묶여서 한 달 정도 융통할 1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넌지시 저에게 돈이 혹시 없냐고 묻는 거였어요. 1억이나요? 네, 미안해요. 이런 부탁해서. 근데 지금 나도 여러 군데에 돈이 묶여 있어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보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은 현실적으로 1천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돈이라도 도움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남친은 비상 상황이라 1, 2천이라도 좋으니 당장 좀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본인 돈도 묶여 있는데 정 안 되면 그거라도 깨야겠다고 하면서요. 전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융통할 자금이 없는 것이 좀 이상했지만 뭐 1,000만 원 정도는 그동안에 저에게 선물 공세를 했던 명품 선물들 가격 정도 되는 돈인지라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내일 집으로 돌아가면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일 내가 바로 보내줄게요. 아, 지금은 안 될까요? 인터넷 뱅킹으로요. 상황이 급해서. 남친이 많이 급한지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은 안 되냐고 했지만 제가 게으른 탓에 공인인증서 갱신 기간이 지나 은행으로 방문해야 이체가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둘러보기로 한 펜션 공사 현장도 가보지 못하고 종일 아기 간호만 하다가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남친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제주도 여행이었는데 남자친구도 무척 아쉬워했지만 아이가 아팠으니 별 수가 없었죠. 간신히 아픈 딸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에 걱정이 된 친정엄마가 집으로 와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행 간다고 나서려고 하니까 엄마가 나가는 김에 백화점에 좀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다음 주에 동창회에 갈 건데 마땅한 가방이 없다며 남자친구가 선물했던 가방을 내보이며 이거 딸아이가 끌고 다니며 놀다가 가방 가죽 모서리가 까였다고 AS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은행 가는 길에 들르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죠. 은행 가는 길에 백화점이 있어서 먼저 들러서 가방 브랜드 매장을 찾아 AS를 접수했어요. 평소 명품을 즐겨 쓰지 않는 저이기에 으리으리한 매장이 좀 기가 죽기도 하고 어쩐지 어색해서 쇼핑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구경하며 엉거주춤 서 있는데 곧 있으면 접수가 끝난다고 기다리라던 직원이 당황한 얼굴빛으로 매장 총괄 책임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그러더니 그 매장 매니저라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고객님, 이 가방은 죄송하게도 저희 브랜드 제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는데 직원은 앵무새처럼 저희 본사 제품이 아니라 AS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런 가품이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처음 저를 응대한 직원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품이라고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익숙치 않은 명품 매장에 기가 죽었는데 물건이 가품이라는 소리를 듣자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나더군요. 당장 그 길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가서 직원들의 응대 태도에 실망했다고 클레임을 걸고 가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어서 명품 감정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제 남자친구가 가품을 사서 저에게 선물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바로 전화를 돌려 찾아간 명품 감정하는 곳의 감정사분은 가방을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이 가방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S급이긴 하지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확실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선물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감정사부는 선물 받고 오시는 분들 중 가품이 덜어 있는데 가방을 잘 보시면 바느질 마무리 부분이나 로고 염색 등이 정품과 미묘하게 다르고 가죽의 결이 정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마침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도 빼서 감정을 부탁드렸어요. 감정사부는 반지를 돋보기로 세밀하게 살펴보더니 시리얼 넘버의 숫자나 각인이 정교하지 못하고 이 브랜드는 로즈골드 색상이라는 것도 사실 옐로우 골드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반지는 너무 로즈골드빛이 강하다며 역시 가품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명품 감정하는 곳을 나와 한참을 길에 앉아 있었어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동안 보여준 재력으로 볼 때 가품을 살 리가 절대 없는 사람이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다들 가품이라고 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이 가품까지 사서 진품이냐 저의 환심을 살 필요가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그런 사치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졸랐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남친이었어요. 여보세요? 네, 혜영 씨. 별일 없죠? 점심 먹었어요? 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전 잠깐 볼일 보러 나왔어요. 아, 그런데 혜영 씨, 오늘 안에 1,000만 원 보내줄 수 있을까요? 말하기 참 민망하긴 한데 한 2주 정도면 중국에서 돈 넘어올 거예요. 아, 네. 네, 지금 은행으로 가고 있어요. 돈 붙이고 연락할게요. 아, 그런데 전에 사준 토트백 있잖아요. 그거 백화점 AS 되는 거예요? 그 가방은 갑자기 왜요? 아니, 딸아이가 모서리를 긁어서 수리 맡기려고요. 아, 그게 내가 홍콩에서 산 거라 국내에서는 AS가 안 될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써요. 내가 다음에 더 예쁜 걸로 사줄게요. 저는 남친의 대답에 당황한 나머지 알겠다고 지금 돈을 붙이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브랜드 매장에 전화해서 다시 물어봤죠. 매장에서는 우리는 글로벌 브랜드라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설령 홍콩에서 샀더라도 정품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AS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가 여기서 심하게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품을 선물해서 환심을 사고 심지어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음에도 홍콩에서 사서 안 된다는 거짓말을 하다니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저는 그 후로 남친의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남친 역시 제가 하루 이틀 전화와 문자, 카톡을 피하자 거짓말처럼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해서 그랬을까,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왜 가품을 선물했냐고 물어봐야 하나 등등 많은 고민을 했지만 계속 연락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는 없는 번호라고 하니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친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받은 명함과 전화번호뿐이었어요. 명확한 집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했죠. 그런 상태로 저는 몇 달이라는 시간을 마음의 상처와 허무함을 안고 지냈습니다. 저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사라진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하루는 그가 그리웠다가 하루는 밉다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하나 더 생기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요. 뭔가 다급한 목소리에 저도 같이 긴장이 됐습니다. 친정엄마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하다면서 그 남자에 대해 묻더라고요. 아니, 내가 있잖아. 아니, 꿈에선 너 하얀 안개 속에 갇혀서 막 울고 있는 그런 꿈을 꿨어. 그냥 악몽이려나 하고 넘기려는데 네가 울면서 날 붙잡더라.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그러면서 네 지갑이 텅 비어 있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아니 내 가슴이 쿵 하더라고. 너 뭐 그 사람한테 돈 줬다고 하는 거 없지? 아니 뭐 그 사람 부자라며. 그지? 순간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쿵 가열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턴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며 이상한 예감이 어째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는 사람이 1억이 없고 몇천이 없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이건 무언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한 거 아닐까? 친정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레 한 번 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일단 걱정을 떠안겨드리긴 싫어서 아니라고 고개를 젓군 혼자 어떻게든 마음을 다독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늘이 도운 건지 사건은 연달아 터지더라고요. 바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경찰서라니 당황해서 얼굴빛이 변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정혜영 씨죠? 여기 서울 서초경찰서인데 혹시 김남현 씨 아시나요? 김남현, 남자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자 전화를 하신 형사분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우연히 비행기에서 만났고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했으며 빌려준 돈은 없다고 하자 형사님은 정말 다행이라며 당하기 직전에 잘 피하셨다고 하더군요. 잘했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런 수법의 일종이라고 여자 꽃뱀이 살랑거려서 남자들 돈 빼내는 것처럼 요즘은 돈 많은 남자인 척 훈훈한 외모로 접근해서 결혼하자고 달콤한 말을 하고 돈을 잠시 융통해달라고 사기를 친다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남현이라는 이름도 가명이고 그 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과거에 호스트바에서 일한 적이 있는 백수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경찰이 쫓던 차에 전화번호 통화 목록을 입수해 저에게 연락하신 거라고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피해 입은 사실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저처럼 그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럴 뻔한 여자들이 10명이 넘는다면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10명이 넘는다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 맥이 탁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저는 그때 통화하면서 그런 그 쎄함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딸은 뭘 알았는지 그 사기꾼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울어제끼고 또 그놈이 진품인 것처럼 속여 선물한 문제의 가방을 긁어 가품인 것을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을 날릴 뻔한 위기를 겪고 저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애써 잊어가며 회사 일과 아이를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 놈이 몇 달 만에 전화가 오더군요.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하게도 말입니다. 여보세요? 잘 있었어요, 혜영 씨? 나 회사 일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당분간 중국에 있었어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아, 그랬어요? 네, 나 혜영 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혜영 씨는 나 안 보고 싶어요? 우리 여행 간 거 참 좋았는데, 그쵸? 바쁜데도 자꾸 혜영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인간이 도대체 어디 숨어서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건지, 아직 경찰에 붙잡히진 않은 건지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면서 이 뻔뻔한 인간에게 복수까진 아니더라도 날 물러보고 속인 값은 제대로 치르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많이. 그 급한 돈은 다 해결되신 거예요? 네, 해결됐어요, 다행히. 회사도 문제 없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네요. 우리 만나요. 내가 집 앞으로 갈게요. 집 앞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러라고 하곤 바로 제가 연락받았던 형사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인간과 만난다고 했어요. 자세한 시각과 장소까지 전달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순간부터 속이 두근두근 긴장으로 떨리더라고요. 불보듯 펼쳐질 상황이 그려지기도 해서 입술을 꾹 깨물고 그를 기다렸죠. 역시나 약속한 시간 장미꽃인지 뭔지 한아름 들고 와선 보고 싶다며 다짜고짜 저를 안으려는데 전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살짝 그의 차림을 보니 이상하게도 전보다 약간 허름하더라고요. 아마도 도망자 신세인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젠 가품 살 돈도 없었던 건지 허름한 차림으로 보고 싶었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는데 그 다음 순서는 돈인 것 같았습니다. 또 사업 핑계로 돈을 달라는 그런 말일 게 뻔했죠. 그때 약속한 듯 뒤에서 형사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등장했고 당황한 나머지 그 사기꾼 논팽이는 절 쳐다봤죠. 이게 무슨... 저기요, 회사 일이요? 호스트시라면서요. 이름도 가짜면서. 내가 돌싱이라니까 만만했어요? 명품이라고는 써본 적도 없으니 가짜 사줘도 모를 것 같냐고요. 이 나쁜 자식아. 감방에서 평생 썩어?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속 시원했죠. 그전까진 사기꾼 놈만 생각하면 패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제야말로 제 값을 치르게 된 사기꾼 놈을 보니 몇 달 얹힌 게 쑥 하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놈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절 받고 형사님은 감사하단 말을 건네셨어요. 아무쪼록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 뉴스에서나 아니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제게도 일어났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어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아기 키우며 혼자 살아가는 돌싱녀에게 사기를 치다니.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의 끝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관심 없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에 현혹되었던 것 아닐까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에 위기에 빠질 뻔한 나를 이제 고작 3살 먹은 제 딸아이가 구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고온히 잠들어 있는 딸아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제 곁에서 웃고 있는 이 딸아이의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만 살겠다고요. 그것이 앞으로 남은 내 삶의 이유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각박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별의별 놈들이 남의 돈을 뜯어먹으려 한다고 해요. 제 이야기 듣는 모든 분들 사기 조심 또 조심하시고 또 저처럼 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 접근해서 달콤한 이야기 한다면 꼭 2번, 3번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돌싱분들, 우리 이혼에 대해서 우리 잘못이라는 생각 이제 그만하기로 해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 한 걸음 더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스스로가 되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겨울 감기 독하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웃으면서 항상 행복하시길 빕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